네, 이제 네 번째 4차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시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질병 쪽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빈도가 높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갑상선암이라고 하는 사례입니다. 갑상선암. 갑상선이라고 하는 건 아시죠? 여기 목에 붙어 있는 나비 형태 모양의 호르몬을 분비해주는 구조물이다. 근데 갑상선 같은 경우에는 이 종양이 좀 잘 생깁니다. 근데 종양이 이제 악성이 있고 양성이 있고 악성과 양성이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모호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암종으로 발전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암 진단비를 주고 있죠. 근데 암 진단비는 어떻게 보통 담보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입한 보험 증권을 딱 열어보시면 뭐 일반암 5,000이면 갑상선암은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그 다음에 경계성 종양, 대장 전망내암 이런 것들은 일반암 5,000이면은 이 5천만 원 주는 게 아니라 보통 뭐 10에서 보통 한 10% 주죠. 많이 주면 20%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갑상선암도 뭐 1,000만 원 준다, 2,000만 원 준다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설정이 이렇게 돼 있죠. 일반암이 5,000이면은 갑상선암 걸리면 500에서 1,000 대부분 뭐 500 정도 주는 상품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갑상선암 진단 받았다 냈을 때 보험회사에서는 이렇게 주는 거죠. 500만 원 이렇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그 분쟁 조정 사례 중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는 이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 갑상선암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갑상선암이 이렇게 갑상선암 진단만 받고 끝나면 참 다행인데요. 주로 갑상선암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 림프절 또는 혈관을 통해서 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이. 다른 쪽으로 이제 암세포가 그 이게 조직에 있으면 보통 혈액이라든가 림프액을 통해 가지고 장기들끼리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혈관 또는 림프절을 타게 되면은 암세포가 고속도로를 타고 쭉 달리는 거예요. 다른 장기를 향해서. 뭐라 그랬죠? 전이래, 전이. 그래서 보통 임파선으로 전이가 잘 돼요. 갑상선암은. 근데 임파선암은 C77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소외감이 아니라 얘는 일반암이에요. 얘는 5천만 원짜리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일반암이 5천만 원짜리로 가정했을 때, 자 그러면 갑상선암으로 소외감이면 1,000만 원, 일반암이면 5천만 원이에요. 얼마를 줘야 될까요? 갑상선암만 진단받고 아무런 문제 없이 끝나는 해피엔드였다라고 한다면 갑상선암 진단비 1,000만 원만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갑상선암에 걸렸다가 그 임파선암이라고 하는 일반암으로 전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 임파선암은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만 줘야 될지 아니면 일반암이 5천만 원까지 다 줘야 될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문제가 되는 거냐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약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입해 있는 약관에서는 모두 공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완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서 C77에서 C80 C77에서 C80 이거는 속바람이에요. 속바람. 이 속바람은 뭐냐면요. 다른 암에서 전이 된 거. 아까 말씀드렸죠? 갑상선암에서 갑상선암이 원바람. 이게 전이 되면은 전이 된 임파선암이 속바람. 이렇게 됩니다. 속바람 코드는 C77에서 80이에요. 의 경우 1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 갑상선암 선암이 1차성이었죠. 원발. 그러니까 전염이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전이, 그러니까 전염 비슷하게 갑상선암에서 일단 임파선으로 암이 전염된 거잖아요. 그러면 전염된 원인이 뭐였죠? 갑상선암. 전염 후 증상은 임파선암. 이렇게 되는 거죠. 원발과 속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발이에요. 1차성. 이 경우에는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주겠다. 그럼 다시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안에 있어서는 약관대로라면
갑상선암 진단받고 임파선암 진단받게 되면 얘가 원발, 속발. 이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원발 부위 기준으로 보상하겠다. 소에 가면 1000만 원만 보상하겠다. 이게 현행 약관에 있는 내용입니다. 약관의 내용이에요. 근데 자, 갑상선암 진단비만 지급해야 되느냐, 임파선암 진단비만 지급해야 되느냐.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을까요? 아니 도대체 약관에 이미 나와 있는데, 원발은 기준으로 보상한다 나와 있는데 이 얘기를 제가 왜 꺼냈을까요? 우리 약관 교부 설명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그 약관 교부 설명 의무는 뭐냐면 상품에 가입을 할 때, 네. 우리 보통 이제 고지음으로 먼저 예를 들면 연애로 보험 가입을 연애로 비유해 볼게요. 보통 철수하고 영희가 만납니다. 그럼 철수가 영희한테 얘기를 해요. 야, 영희 우리 한번 만나볼까? 이게 뭐죠? 연애 계약이 있어서 철수의 청약이죠. 청약. 그럼 영희가 그래 만나보지 뭐. 이건 뭐죠? 이게 승낙입니다. 승낙. 영희의 승낙. 그럼으로써 연애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보험도 똑같아요. 보험 하나 들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험사가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청약과 승낙으로 보험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연애와 똑같이 영희 입장에 철수가 우리 만나볼까? 라고 얘기하면 영희는 어떻게 하죠? 바로 그 자리에서 오케이 이렇게 안 하죠. 왜? 모양 빠지니까. 조금 생각을 해보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 어떤 생각들을 더 많이 할까요? 아, 이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죠. 그래서 아, 이 오빠는 뭐 어떤 사람인지 내가 좀 알아야 되니까. 근데 도통 모르겠어. 우리 만난 지 5시간밖에 안 됐는데 나보고 사귀재. 그러면은 영희는 철수 오빠한테 물어보겠죠. 오빠 취미는 뭐예요? 왜냐면 영희 입장에서는 빨리 죽는 남자는 싫거든. 그래서 취미 물어봤더니 철수가 대수롭지 않게 나 술 한잔 먹고 맨손으로 암벽 등반하는 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희 입장에서 속으로 얘는 거절 이렇게 뜨겠죠. 보험도 똑같아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모르죠. 취미가 뭐예요? 맨손 암벽 등반. 이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얘는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 거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영희가 철수한테 물어보는 거. 오빠 우리 만나기 전에 내가 몇 개 물어볼 게 있어. 물어보는 거.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뭔가 물어보는 거. 이걸 우리는 고지 의무라고 하죠. 고지 의무. 계약자를 이름으로 합니다. 근데 철수 입장에서 영희가 그래 알았어 그럼 오빠 우리 만나볼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철수 입장에서는 철수도 영희 만난 지 5시간밖에 안 됐어요. 그럼 영희한테 뭐라 그래야 되죠? 너 만나는 거 좋은데 너도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래? 영희 너는 뭐 형제는 어떻게 돼? 취미는 뭐야?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죠? 영희 너에 대한 정보를 나한테 줘 이거잖아요. 보험계약으로 따지면 가입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고객한테 과거에 아픈 적 있어요? 뭐 한 적 있어요? 고객이 사실대로 얘기해줘야 될 의무가 있듯이 고객 입장에서도 잠깐 네가 날 받아주는 건 참 고마운데 나도 너한테 궁금한 게 있어. 내가 이 상품을 계약 체결하면 이 상품 언제 돈을 주고 언제 돈을 안 줘? 내가 보험료는 도대체 몇 년을 내야 돼? 보험금 어떻게 줄 거야? 이런 것들의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보험회사 역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보험회사만 그 고객한테 물어보고 오케이 됐어요 들어오세요. 고객이 저는 상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필요 없어? 싫으면 말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이게 바로 약관교부 설명 의무입니다. 즉 고객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나는 화재보험 가입하려고 했는데 화재는 담보가 안 돼? 그럼 나 이거 가입 안 해. 라는 경우와 같이 고객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사정이 있을 정도의 사항들을 중요한 사항이라고 봐요. 결국 보험회사에서 고객한테 계약을 체결할 때 알려줘야 될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고 약관 자체가 두꺼운 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은 중요하고 어떤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다 일일이 구체적으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계약마다 상품마다 이 상품은 이게 중요한 내용이야. 이 상품은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통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정해진 게 없어요. 이 상품은 이게 중요함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법에서. 그냥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업법에서는 뭐 항목별로 보험금 지급 사유, 면책 사유, 보험료 납입 기간 이런 것들은 중요한 내용이야라고 하고 있지만 이렇게 개별 약관 따라서 세세 안보험은 몇 항 설명해 줘야 되고 이런 내용이 없어요. 법에서는 없다 보니까 결국 원론으로 돌아와서 이 설명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설명을 안 했다. 보험사가 안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상품에 대해서 고객한테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불완전한 상품 판매를 한 거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약관 내용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럼 약관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뭐죠? 여기 있는 조항들을 주장할 수 없고 갑상선암, 임파선암 걸리게 되면은 각각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봤던 이 내용이 과연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알려줘야 돼, 설명해줘야 돼, 중요한 내용인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겠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갑상선암으로 다 일괄적으로 지급했는데 이거 만약에 중요한 내용인데 설명 안 해줬다고 해가지고 줘야 될 것 같으면 적지 않은 돈이 나갈 거 아닙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첨예하게 아주 소비자와 보험사 간에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했었습니다. 했었고 설명을 안 해줬다면은 보험금을 갑상선암과 임파선암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설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더 많죠. 보통 5년, 10년 어디 내가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1년, 2년, 5년, 10년 전에 내가 가입 당시에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설명을 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청약서 및 상품 설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보험증권 이렇게 있어요. 보험가입하면 주는 보험증권 증권 있고 그 안에 청약서가 있고 상품 설명서가 있어요. 쭉 읽어보시면 보험회사에서 이 상품의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쭉 읊어놓은 종이들이 있습니다. 서류들이. 그 안에 만약에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이 또다시 들어있으면 보험사에서 들어있고 뒷장 넘겨보니까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 모두 알아들었다 라는 취지로 내가 자필 설명까지 했다면 그럼 이거는 설명을 이해한 거라고 해요. 보험사에서 난 지금 기억이 안 나도 가입 당시에 내가 분명히 자필 설명했고 그 내용에 그 상품 설명서 내용에 그 내용이 있었다면 약관 말고요 상품 설명에 또 그 내용이 있었다면 그때는 설명을 한 걸로 봐요. 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판매자의 또는 만약에 상품 설명서에 없었다 하더라도 판매자의 진술 설계사분이 난 분명히 설명했다 그 당시에 상품 설명서 없었지만 난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는 고객 입장에서 난 설명 못 들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이때는 뭐죠? 누가 증거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 고객분이 어떤 지인이랑 같이 갔었는데 나도 같이 못 들었다 라고 얘기한 경우도 있었고 어떤 고객분은 이제 그 당시에 설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기억이 안 나고 설계사는 뭐 거기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보험 상품 가입하는 것처럼 하면서 해당 내용을 물어보는 거죠. 혹시 이런 게 보상이 되냐? 근데 설계사가 만약에 됩니다 라고 했으면 뭐죠? 지금도 된다고 했다면 당연히 옛날에도 된다고 했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녹취해가지고 증거로 드리면은 그 고객들도 있었습니다. 소비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다음에 전화를 이용한 계약의 경우 전화를 이용한 계약의 경우에도 역시 그 녹취록을 줍니다. 녹취 파일을 안 주면 달라고 하시면 돼요. 보험사에. 그러면 보내주거든요. 그럼 그 안에 이 판매원이 전부 읊어줬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이것도 대부분 이제 얘기를 해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설명 이행했네 라고 이렇게 따질 건 아니고요. 얘기를 해줬다 하더라도 어떤 그 판례를 보면 속도가 너무 빨라요. 다다다다다다다 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도 듣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내가 못 알아듣겠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얘기를 해줬다 하더라도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준 걸로 봅니다. 그러면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약관교부 설명 의무를 이행했는지 봐가지고 만약에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갑상선암과 임파선암 모두 지급해라.
요게 지금 1심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뭐다? 원바람 기준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므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근데 만약에 설명을 안 해줬다면 설명의무 위반이니 약관 내용을 주장할 수 없고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라. 소외감과 일반화 모두 지급해라. 이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판례의 태도. 근데 문제는 교부 설명 의무에 대해서 상품 설명서에 내용이 있으면은 괜찮은데 없으면 결국 이제 실제로 설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가지고 다투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보험회사는 쏙 빠져 있고 설계사인 판매자하고 고객들 간에 분쟁만 증가하는 거예요. 분쟁만. 예. 설명해줬다 못 들었다. 그 내용만 보험사는 뒷짐지고 가만히 서 있는 거죠. 이겨라 우리 편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게 사실 문제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입할 때 가입 내용을 녹음을 해두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말로만 갖고는 증명이 안 되죠. 증명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관 내용이 모호할 경우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원칙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입니다. 결국 예를 든다면 약관을 누가 만들었죠? 보험회사가. 그럼 약관의 작성자는 결국 보험회사죠. 보험회사죠. 그러면은 이게 교환 뒤에 보시면은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2차성 신생물 속바람은 (1차성) 신생물이 확인되면 원바람이죠. 1차성 기준으로 보상한다.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발암이에요, 암. 속발암이에요, 암. 자, 암이 확인되면은 이 원바람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약관에서 말하는 암은 악성 신생물 분류표라고 해놓고 기타 피부암막 갑상선암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죠? 이 암에서 갑상선암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약관에서 말하는 원발 부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거는 뭐죠? 적어도 갑상선암은 원발암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원발 부위 암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갑상선암에서 임파선암으로 전이가 된 것은 어떻게 봐야 된다? 해당 약관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맞죠? 해석될 여지가 없다면 보험회사에서 약관을 만들어 놓고 약관의 의미를 꼼꼼히 해석해 보니까 모호해요. 얘네들이 작성자잖아요. 그럼 모호할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작성자한테 불이익하게 해석해라. 이게 바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입니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약관 규제법에 있어요.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죠. 그렇다면은 약관의 설명을 못 들었다라고 다투는 것보다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해당이 되는지를 봐서 그걸 기준으로 이제 청구하는 게 사실 설계사분과 고객이 싸우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리고 설계사분들 입장에서도 내가 설명을 안 해줬다라고 하면 보상을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해줬을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설계사한테 구상이 들어갈 수 있어요. 회사마다 다 뭐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럼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설계사와 고객분들 간에 분쟁이 생기느니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으로 하면 보험회사에서 약관 자체를 불안전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설계사분한테 구상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약관상 내용을 토대로 봐가지고 이게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먼저 좀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보고 그 다음에 분쟁 조정 사례라든가 근거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의견을 조리 있게 보험회사에다가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제 그 보험금을 모두 갑상선암에서 전이된 경우에는 유사암과 일반암, 지금 현재 소외감시 유사암으로 바뀌었지만 갑상선암하고 일반암, 속바람으로 모두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유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외상의 원인이 불명.
이 경우에 있어서 이제 그 사망보험금 수령했던 사례라든가 위험종에 대한 사망 그 진단비 수령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례는요, 이건 좀 하나의 스토리인데 몇 년 됐어요. 이분이 강남에서 올갱이 해장국을 좀 크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나름 잘 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아침 출근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제 회사로 식당으로 가시는 거죠. 새벽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날따라 예를 들어서 A라는 정류장에서 내려야 될 것 같으면 한 3-4 전에서 내린 거예요. 네, 나중에 이제 CCTV를 통해서 동선이 확인됐을 때, 그리고 여기 사이에는 CCTV가 있는 구간은 없어요. 다만 담벼락이 있고 길이 있고 그냥 이 정도예요. 인적이 드문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CCTV가 없으니까 뭐 추정은 못하겠죠. 다만 이 길을 걸어왔을 것이다 만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발견된 곳은 어디 편의점 앞에 문 앞에 쓰러져 있었어요. 아침 일찍 알바생이 발견을 해가지고 신고를 했죠. 신고해서 119를 통해 가지고 병원으로 갔는데 보니까 머리 옆에 뼈가 심하게 깨져 있고, 그 의사가 보니까 뇌출혈이 심하게 있는 거예요. 뇌출혈이 있으면 혈종 제거를 빨리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뇌압이 높아지면서 뇌신경이 죽거든요. 근데 처치가 늦어졌죠. 늦어지다 보니까 보호자들 오고, 근데 그 의사가 얘기했을 때 이거는 수술해도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일단 이대로 해가지고 그냥 뇌사 판정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의 지갑을 보니까 장기기증 증서가 있는 거예요. 죽고 나면 장기를 기증하겠다. 그걸 보고 서울의 삼성병원으로 갔어요. 장기기증, 뇌사판정위원회가 있거든요. 장기기증은 그 신선도가 관건이기 때문에 뇌사판정위원회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 세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진행을 하고 이제 장기기증을 위해서 이제 집도를 시작했어요. 했는데 이제 개복이라 그러죠. 배를 열고 안을 들여다 보니까 간암이 발견된 거예요. 간암. 나중에 조사 결과 이분이 간암에 걸렸다는 사실은 본인도 모르고 있었어요. 병원 한 번도 안 갔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열었을 때 간암이 있으면 이 암세포가 어디까지 전이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장기 기증을 못 하죠. 예. 혹시라도 전이가 되어 있는 장기가 갈 수도 있으니까 장기 기증 못 하고 그냥 그대로 사망한 걸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뭘 청구해야 되죠? 사망보험금이 있는데 질병과 외상 또는 일반과 재해 사망, 그리고 암 진단비, 이렇게 2가지를 청구했었어야 돼요. 네. 사망 후 발견된 암, 먼저 사망보험금만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 사망보험금하고 재해 사망보험금이 있어요. 일반 사망보험금은 재해든 질병이든 관계없이 그냥 사망했을 때, 재해 사망보험금은 재해로 사망했을 때만. 그러면 재해 사망이 되면 일반도 주고 재해도 주고, 재해가 아니라고 하면은 일반만 주고 재해는 안 주고, 이렇게 돼요. 당연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일반, 명확하지 않으면 일반으로만 주려고 하죠. 그래서 재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보험사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청구를 했더니 어떤 보험사에서는 CCTV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머리뼈가 골절된 건 알겠는데 뭐가 있죠? 문제 걸리죠? 고의 사고. 이분이 죽을 생각을 하고 그 돌담벼락에 올라갔다가 뛰어내렸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물론 그런 확률이 있을 수는 있겠죠. 0.0000001% 정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어쨌든 이래저래 해가지고 재해에 대한 사망보험금 받았습니다. 근데 재해에 대한 원인은 청구자가 입증해야 돼요. 유족 측에서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 책임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이제 의견을 받아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 재해에 대한 소견도 받아가지고 얘기를 했고, 이게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골절로 인해서 발생했지만 이게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안에서 어떤 현기증을 느껴가지고 심한 현기증을 느껴가지고 질병으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이제 좀 골절이 됐다. 이러면 사실 원인이 질병이기 때문에 외상이 안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보험사랑 처리하는데 몇 달 걸렸어요. 2-3달 정도 걸렸고, 그 다음에 암에 대한 거,
암 진단비가 문제였습니다. 암 사망보험금 해당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암 사망보험금은 암으로 사망했을 때만 지급하는 건데 이분은 어찌됐든 머리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신 거였으니까. 그래서 암 진단비에 대해서 청구를 했고 문제는 그겁니다. 암에 대해서는 쭉 내려가다 보면은 상기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등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와 같은 임상학적 진단이 가능할 경우 하나여 암으로 인정한다. 즉, 암 진단비는 의사가 암으로 진단됐다는 진단서를 써주든가, 그래서 진단이 확인이 되든가, 아니면 그런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이 사람이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아왔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문서화된 서류나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을 하겠다. 즉, 이 내용은 뭐냐면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시고 발견됐는데 건강보험 내역을 쭉 떼보니까 암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어요. 방사선 치료도 받고. 그럼 당연히 뭐다?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 케이스는 좀 다르죠. 뭐가 다르죠? 이분은 본인이 암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럼 건강보험 기록지를 떼보니까 간암과 관련돼서 병원을 간 적이 1도 없어요. 치료받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케이스와 관련돼 가지고 암 등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없죠. 그러면 암 진단비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손해 산 사람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앞에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소비자 편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일단 청구했어요. 왜? 이 내용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약관 내용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에는 이분이 결국 그러면은 그 부검 과정에서 여러 가지고 개복해가지고 여러 과정에서 암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건 나중에 암 진단 써줬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암 진단서 나왔으니까 진단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때 보험회사에서 10군데면은 그 중에 9군데가 줬어요. 9군데가. 근데 사실 줬어야 될 거예요? 안 줬어야 될까요? 안 주는 게 맞았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알아도 소비자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일단 청구해보는 거죠. 안 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면 되니까. 청구했더니 웬걸? 주는 거예요. 한 군데만 안 줬어요. 한 군데만. 안 줬는데 안 주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이제 저도 소비자 편에서 일을 하니까 분쟁 조정 넣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한 군데 안 주는 회사 의견대로 안 주는 게 맞다라고 판단 나왔고 저도 솔직히 알고 있었으니까 쿨하게 인정을 했죠. 왜 그러냐면 의아하실 거예요. 아니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으면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나오지 않았냐. 개복하고 나서 진단서 나왔으니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재산보험에서 어디까지나 보험 기간은 사망한 이후에는 계약이 소멸됐죠. 그럼 적어도 암에 대한 이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으면 증명하던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는 사망하기 전까지 나와야 돼요. 사망은 계약 소멸됐어요. 그럼 뭐였죠? 뇌사 판정 받았죠. 그리고 개복 과정에서 간암이 나왔죠. 이거는 뭐죠? 사망한 소멸한 이후에 진단받은 거죠. 보험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진단받은 거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주는 게 맞죠. 어디까지나 이 전제는 보험기간이 유지되고 있을 동안에, 그리고 보험기간이라 하면 살아있는 경우에는 증권에 찍혀있는 날짜, 사망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가 보험기간이니까 기간이 끝나고 확인이 됐죠. 그래서 안 주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근데 9군데는 주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받았죠. 그래서 준 거에 대해서 사기가 아닌 이상 뺏지는 않죠. 그래서 그렇게 받았던 케이스였습니다. 외상 사지마비 사망 사건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외상으로 인해서 이제 사지마비를 받았어요. 이번에 뇌출혈이셨는데 앞에 분과 다르게 이분은 트럭에서 물건을 이렇게 나르다가 뒤로 확 자빠지면서 이제 머리가 이제 골절이 됐고 그로 인해 사지마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사망을 하셨어요. 이 경우에 생명보험에서 주기약 사망과 장애로 1억이 담보가 되어 있었고 상해보험에서는 사망 1억과 장애 1억이 있었어요. 이때 이건 뭐죠? 상해가 있었고 사지마비 장애가 있었고 사망했잖아요. 그럼 생명보험에서 장애랑 사망이 있으니까 요것도 주고 요것도 주고 1억
1억 해서 2억을 줘야 되는지, 또는 상해보험에서 상해 1억, 장해 1억 있으니까 역시 1억 해서 2억을 줘야 되는지,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생명보험은요 대부분 주계약 안에서 사망과 장애가 같이 묶여가지고 1억을 담보하고 있단 말이죠. 주계약에서 묶여가지고. 이건 뭐냐면 주계약이라고 하는 자체는 큰 카테고리. 주계약 1억이라는 소리는, 주계약 1억 해놓고 밑에 사망 또는 장애를 입었을 때라는 소리는 사망으로 1억을 주든 장애로 1억을 주든 그냥 1억을 주겠다는 겁니다. 예. 왜냐면 얘는 하나의 상해로 인해서 장애로 갔다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끊어지지 않는 사건의 연속이죠. 하나에. 그럼 당연히 그 하나에 대해서 주계약에서 묶여 있다면 장애도 주고 사망도 주는 게 아니라 주계약 안에서 장애 1억 줬으면은 사망은 안 주겠다. 이 경우 결국 1억만 주는 거죠. 이거 왜 그렇게 보냐면 하나의 사고로 인해서 장애의 원인이 별도, 사망의 원인이 별도가 아니라 하나의 사고로 사망으로 가는 과정이었다고 보면 사망으로 가는 과정. 으로 봤기 때문에 그 만약 과정 중에 장애를 받아버렸으면은 그 사망보험금은 안 주겠다는 거죠.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상해보험은 틀려요. 얘는 주계약으로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특약으로 되어 있어요. 각각의 특약. 그럼 하나의 사고라도 이걸로 장애 발생했으면 장애 주고 사망 발생해서 사망도 줘야 되는 거예요. 2억을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거 대비해서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이 있으면 아무래도 난 상해보험이 유리하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오는 금액이 많으니까. 예. 물론 이제 그 경우에 이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무조건 상해보험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게, 상해보험은 또 고의사고에 있어서 자살사고가 담보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어요. 근데 생명보험은 자살사고라 할지라도 2년이 경과하면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러면 1장 1단이 있죠. 1장 2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런 케이스가 많진 않아요. 외상으로 사지마비가 됐다가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진 않기 때문에 보험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이런 거 단면적인 거 하나만 보고 하지는 마시고, 보험료, 담보 범위, 담보되는 종류, 면책사유의 범위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결정해야 되고, 면책사유는 사실 상해보험이 많습니다. 생명보험 면책사유가 적어요. 그것도 좀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암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암종에 대한 보상 여부인데요. 유암종이라는 것은 이제 신경 내분비 종양이라고 하죠. 같은 말이에요. 유암종이랑. 보통 우리 직장 내시경 하다 보면요, 대장 내시경 하다 보면 이제 용종이 발견이 되죠. 그럼 보통 이제 그 떼가지고 그 검사를 하죠. 검사해가지고 이게 양성, 문제가 없는 건지, 악성, 암인지, 아니면 경계성, 이게 양성인지 악성인지 모호한 애들, 예. 모범생인지 열등생인지 모호한 애들, 이런 게 있습니다. 신경내분비 종양이라고 하는 유암종은 그 신경내분비라고 하는 그 물질을 이렇게 그 뿜어내주는 그런 어떤 조직에 종양이 생기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이 유암종이라고 하는 이 진단은 보통 D37.5 라고 하는 코드로 나가요. 얘는 경계성 종양이에요. 코드만 놓고 본다면 의학적으로는 경계성 종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보험약관에서 암 진단비는요, 의사의 속대 말하는 C코드, 보통 암은 C로 나가거든요. C18, C29, C20 이런 식으로 C코드하고, 두 번째로 종양을 이렇게 검사했을 때, 병리과에서 검사하거든요. 병리과에서 검사했을 때 이거를 형태학적 분류라고 합니다. 분류상 악성에 해당이 돼야 돼요. 두 가지가 모두 맞았을 때 보험회사에서 일반암으로 줘요. 근데 지금 경계성 종양은 뭐죠? 형태학적 분류로 따져보면 얘는 오히려 악성이 된대. 악성. 얘는 경계성 종양은, 예, 종양에 대한 분류 코드를 따져보면 얘는 악성에 해당이 돼요. 악성이 되는데, 문제는 뭐다? 의사가 C코드 주는 게 아니라 D코드로 줘요. 이걸 이유로 두 가지가 모두 엔드가 안 되니까
보험금을 못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못 주겠다. 근데 거꾸로 웃긴 게 웃긴 게 뭐냐면 방광암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무조건 C코드로 줍니다. 방광암은. 왜? 재발이 잘 되거든요. 근데 혁택적 분류로 따져보면은요, 얘는 경계성이 나와요. 얘는 진단은 센데 형태적 분류로 들어가면 얘는 경계성, 악성까지는 안 가는 거고, 얘는 진단은 약한데 형태적 분류는 세게 나오는 거죠. 네. 이 케이스가 있거든요. 얘 줍니까? 안 줘요. 암 진단비 안 줘요. 경계성으로만 줘요. 또는 상피 내용으로만. 왜 그렇죠? 암에서는 형태적 분류상 악성일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형태적 분류상. 병리과적 분류상 악성. 그럼 얘는 줘야죠. 왜 안 주죠? 의사가 D라고 했으니까. 코드가 안 맞으니까. 얘는 C20이 보통 나와야 되는데 D30종 오라고 했으니까 못 주겠다. 이런 분쟁이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넘어갈까요? 그럼 이 경우에 소화기학회 의사들의 의견은 뭐냐? 코드를 주는 의사들의 의견은 대부분 유암종, 신경내분비 종양은 사실 재발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번에 탤런트 윤모 씨가 유암종에 걸렸다가 재발했다 기사를 접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낮은 확률로 재발이 된 거예요. 유암종은. 재발률이 낮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건 암이 아니라 경계성 종양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 열의 9분들이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를 내시경을 해주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유암종은 형태학적 분류상은 그래 병리과적으로는 뭐 슬러시삼 악성이지만 이건 우리가 봤을 때 재발도 안 하고 항암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암이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D30.5를 대부분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 보험약관에서 C20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의학적으로만 판단하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요. 삼땡생명보험회사에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소비자가 유암종을 청구했고 보험회사에서는 경계성 종양밖에 못 주겠다라고 해서 대법원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소비자가 이겼죠. 그래서 결국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의견을 해가지고 봤는데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는 유암종 관련돼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일반 암으로 주는 거 아니야? 의사가 D30.5로 줬으니까 C로 받아야 되는데 의사는 안 받고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거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보험사 있는 청구하면 되지 않아? 라고 하시는데 명확한 거는요. 그 삼성생명에서 졌던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요. 소비자가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C20 코드를 받았어요. 얘는 형태적 분류상 악성이 맞고 그래서 청구한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긴 이유가 주치의가 C20이라고 했으면 존중해야지. 형태적 분류로서는 악성이고 소외되는 거 당연한 건데 왜 안 주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뭐라고요? 이거는 열에 정말 한 명의 의사를 만난 거고 열의 9은 D30.5로 줘요. 이 케이스랑은 다르죠. 이 케이스는 의사가 C20으로 주고 형태적상 악성으로 받았지만 보험에서 지는 자문상 D코드가 맞다 그래가지고 소송이 붙어가지고 소비자 이겼던 거고 이거는 처음부터 주치의 선생님들이 D코드로 주는 케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D코드로 주는 케이스. 당연히 예의가 다르죠.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도 유암종 청구가 들어오면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심사를 다 하는 겁니다. 심사해가지고 주치의가 D30.5로 줬다. 아직까지도 다 경계성으로 주고 있어요. 경계성. 소외감만 주는 겁니다. 네, 일반암으로 안 주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분쟁이 굉장히 많이 붙고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좀 7차까지 나왔거든요. 한국표준질병 사회분류표상 7차까지. 이 7차 기준에 의하면 특히 이 한국표준질병 사회분류표가 5년에 한 번씩 개정이 됩니다. 근데 특히 2016년부터 2020년 말까지 적용되는 이 7차 개정에서는요. 뭐가 문제냐? 유암종에 대해서 악성, 잠재성의 불확실한 유암종을 슬러시 1이라 그래가지고 얘 또 경계성으로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아직까지 경계성 용역으로만 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2020년 1월 달에
제가 법원 가가지고 열람할 때에도 그때까지도 어느 생명보험회사는 유암종에 대해서 1심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1심은 또 이긴 데가 또 있었고요. 뭐냐면 대법원에서 소비자가 대법원까지 가서 소비자 2번이나 이겼습니다. 그럼 보험사에서 사실 포기할 만도 해요. 근데 아직까지 1심부터 다시 건다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주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 소송을 넣는 거예요. 넣어가지고 그래서 유암종에 대한 보험금을 받으려고 그 유암종에 대한 보험금을 경계성으로 바꿔서 주려고 하는 겁니다. 바꿔서. 예.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D37.5가 만약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일단 코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사건을 맡아가지고 어떻게 했었냐면 D37.5에 대해서 진단받은 거를 먼저 주치 면담을 했습니다. 이러저러해서 설명드리면서 이게 바꿀 수 있느냐. 뭐 사실 알아요. 저도 10명이면 10명도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래도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주치가 뭐 아니나 다를까 안 된다고 하죠. 그럼 저도 다른 병리과에 보냅니다. 자문을 받아요. 제 입장에서 자문 받아가지고 C20으로 받아요. 받고 그다음에 이 형태적 분류 찾아가지고 붙여요. 문제는 7차에서 악성 잠재형의 불확실한 유암종은 슬러시 1이다 보니까 이 슬러시 1이라는 거는 경계성으로 판단하는 의사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이걸 판단하는 건 L 대세포라는 L세포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 L 대세포형을 따져가지고 이제 L세포형인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경계성과 악성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표 7차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또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주장하면 우리나라 사람 유암종의 대부분은 경계성이에요. 근데 제 입장에서 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L 대세포형을 구분하는 그 검사가 있어요. 그 검사 방법에 대한 신뢰성이 아직까지 100%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분이 L 대세포형이 아니라고 나왔지만 L 대세포형인지 아닌지 여부를 구분하는 검사가 100% 신뢰성이 있는 건 아니다. 예. 확신할 수 있냐? 100% 확신할 수 없다면은 이거는 그냥 경계성이 아니라 악성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되게 짧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보험사하고 의견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일반암으로 이제 지급받는 과정을 향해서 하나하나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상을 받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뭐 사실은 저번 달에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 받았죠. 네, 받았는데 근데 어쨌든 그 치료병원에서 디코드 안 적어주면 사실 과정 자체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많이 매끄럽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가지고 위험종은 특히 많이 발생하세요. 네, 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물론 안 아픈 게 최고 좋겠지만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특강 이제 그 4차시까지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저도 이제 사이버대학교에서 겸임을 하고 있고 제가 밴드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서울사이버대학교 모임 밴드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3분인가 5분 있어요. 네, 너무 참여를 저조해가지고 참 무슨 말씀 걸기도 좀 애매해서 하고 있지만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저희 밴드 통해 가지고 물어보셔도 되고 네, 말씀해 주시면 하되 다만 제가 겸임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 포털 사이트가 있잖아요. 들어가면 거기 이제 학교 수업과 관련된 질의응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학교 수업과 관련된 내용만 거기다가 질문을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본업은 손해상사니까 이와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그러니까 밴드라든가 아니면은 개인적인 메일이라든가 이런 걸로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메일은 이렇게 yyS8961 한메일.net이니까요. 이쪽으로 개인적인 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